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박정희 정부 하에서 경제계획이 어떤 과정을 거쳐 수립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경제계획의 종류와 수립 절차 등과 같은 경제계획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다음 주제에서부터 경제계획의 수립과 집행 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경제계획은 계획이 포함하고 있는 범위나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부문계획, 총량계획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총량계획은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가령 국민소득, 경제성장률, 실업, 물가, 재정과 금융, 국제수지, 투자 재원의 조달과 운영 등과 관련되는 변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부문계획은 국민경제를 보다 세분하여 세우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물론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경제 부문의 수는 다양할 것이지만 익숙한 가장 대표적인 경제 부문은 제1차 산업부문, 제2차 산업부문, 제3차 산업부문 등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간단한 경제 부문이지만 이것을 더 세분하면 가령 제1차 산업부문을 농업, 임업, 수산업 등으로 세분하고 제2차 산업부문을 경공업 부문과 중화공업 부문으로 세분하면 경제 부문은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더욱이 총량계획에 해당하는 국민소득, 재정과 금융, 국제수지 등도 하나의 경제 부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은 특정 경제 부문에 속하는 구체적인 투자 사업계획을 의미합니다. 가령 중화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합제철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이나 발전시설의 확충을 위해 수립하는 전력시설계획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통상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계획은 사업계획, 부문계획과 총량계획을 전부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수립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에서는 1960년에 완성된 경제개발 3개년 계획과 그 이후 박정희 정부 하에서 수립된 경제계획은 전부 종합계획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계획을 수립한 모든 나라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닙니다. 워터스톤의 조사에 따르면 특정 경제 부문의 성장과 부흥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계획이나 특정 부문계획만 수립하는 나라도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절차적으로 볼 때 경제계획은 3단계 과정을 거쳐 수립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계획의 작성 지침을 수립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작성 지침에 근거하여 부문계획과 사업계획 그리고 총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총량계획과 부문계획 및 사업계획 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 간 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종합하는 과정을 거쳐 수립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경제계획이 수립되는데 경제계획의 구체적인 수립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주제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경제계획의 조정이 왜 중요한가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경제계획 수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실무계획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관의 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령 사업계획, 부문계획, 총량계획이 각각 독립적으로 수립된 다음 최종적으로 단순히 종합된다면 계획 간의 일관성이나 정합성을 보장할 수 없어 이 경제계획은 신뢰를 얻지 못할 뿐더러 실행 가능성도 매우 낮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가 자립경제 확립의 장애 요인이라고 생각하여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총량계획에서 수출 목표를 높게 책정했는데 부문계획에서 수출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총량계획의 목표는 달성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계획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입니다. 더욱 어려운 과제는
총량 계획의 목표, 즉 목표 경제 성장률, 물가 수준, 수출 목표 등을 달성할 수 있게 부문 계획과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즉 계획 간 정합성이나 일관성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인, 계량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경제란 경제 부문 간에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작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경제 과정을 전부 예측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승수효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승수효과란 어떤 한 사람이 A라는 상품을 100원 주고 구입했을 때 그것이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 즉 총수요는 100원 이상의 효과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총량 계획과 부문 계획 및 사업 계획의 정합성을 확신할 수 있는 장치는 중요합니다. 경제 계획을 수립할 때 거시 계량 모형이나 투입 산출 모형을 이용하는 것은 바로 계획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박정희 정부는 기본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계획 수립 기간이나 수립 방법에서 경제계획 차수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제1차 계획과 그 이후에 수립된 경제계획에서 발견됩니다. 먼저 수립기간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소개했듯이 제1차 계획의 경우 계획 작성 지침이 만들어지고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수립되어 경제기획원에서 종합하여 초안이 완성되는데 걸린 시간은 1961년 5월에서 9월까지 4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제2차 계획 이후부터 경제계획은 계획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대략 20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가령 제2차 계획은 1964년 10월부터 계획의 작성 지침을 수립하기 시작하여 1966년 6월에 초안이 완성되었고 제3차 계획은 1969년 2월에서 1971년 2월, 제4차 계획은 1974년 6월에서 1976년 1월에 초안이 완성되었습니다. 물론 이 기간은 각 실무계획반에서 수립한 사업계획과 부문계획을 조정 종합하여 경제기획원에서 초안을 완성한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계획 초안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시간까지 포함한다면 대부분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계획이 완성되어 매스컴을 통해 국민에게 공표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수립기간의 차이를 통해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듯이 수립 절차에서도 제1차 계획과 그 이후의 경제계획에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2차에서 제4차 계획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수립 절차와 계획 간의 조정과 정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시 계량 모형과 투입 산출 모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제1차 계획에서는 계획 간의 조정이나 정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 모형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립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1차 경제계획과 그 이후의 경제계획 간에는 수립 기간이나 수립 절차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험에 근거해서 말하면 수립 기간이나 수립 절차 등의 차이가 경제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혼란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던 제4차 계획을 제외하면 제2차 계획, 제3차 계획에서 상정한 목표 성장률은 전부 달성되었지만 마찬가지로 수립 기간도 짧았고 거시 계량 모형이나 투입 산출 모형 등을 적용하지 않고 경제 계획을 수립한 제1차 계획의 목표 성장률도 상회하여 달성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많은 사람들은 경제 계획보다 정부의 개발 의지나 추진 의지가 경제 성과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장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경제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듯이 경제 계획의 실천을 담보해주는 정부의 개발 의지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경제 계획의 수립 기간이나 수립 절차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경제 계획의 무용 주장으로 나아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경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을 기획하는 경제 계획의 수립과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조화를 이룰 때 후발국에서 경제 성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을 한국의 경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